이어서 워크숍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함께 체험하고 공감하며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물 위를 걷는 자입니다. 물 위를 걷는 자. 발음 정확히 하셔야 돼요. 물 위를 막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물을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주제고요. 부제로서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었죠. 또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걸었어요. 물론 빠졌지 않고 걸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가능할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고요. 오늘은 챕터를 3개를 나눠서 했고 정확하게 말을 좀 빨리 하면 70분 내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장수가 70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중심으로, 즉 이 얘기는 거꾸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거로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키워드로 얘기하면 단순했던 세상이 혼잡해지고 요즘 좀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뭐 개라는 어떤 그런 영역으로 좀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단순계, 혼잡계, 복잡계로 이루어져가고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됐던 역사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18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 인구의 증가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잃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시작됐던 시발점이 되었던 곳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일본 제국주의의 시작점이 되었던 잃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저기 성숙 집사님 안 계시네? 그러면은 저기 이상민 집사님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거기 어디죠? 네, 오키나와. 옛날로 따지면 루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실질적으로 1800년도 중반대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섬들을 복속시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만을 첫 번째 식민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고 실제로 루크라는 나라가 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로서 사라져 있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오키나와의 그 문화나 환경에 대해서 전혀 다른 나라. 우리가 사실은 얼마 불과 한 200년 전만에도 있었던 나라가 없어졌던 또 일본의 제국주의가 시작됐던 나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제가 1800년대 얘기했지만 1400년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 물론 서양 중심의 전쟁이긴 하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빈도수와 사망자 수를 저런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1400년서부터 1800년도까지는 전쟁이 그렇게 빈도가 물론 많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나마 가장 많이 그 사망자 수를 내렸던 것이 눈이 안 보여.
30년 전쟁이었던 곳이고요. 그 이후에 즉 1800년도 이후의 빈도를 보면 전쟁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사망자 수도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서 전쟁을 왜 얘기하냐면 실은 제가 동아시아 근대사를 전쟁사 등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됐어요. 이게 한눈으로 보니까 참 우리가 평화롭게 살았던 시절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고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1000번의 외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 비하면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빈도가 꾸준하게, 꾸준하다기보다는 1800년대 이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지금 벌써 전쟁이 2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아니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이거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걸려 들어가거나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판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무도 못 이긴다. 예? 아무도 못 이긴다. 아무도 못 이긴다. 요즘 전쟁의 판도가 그렇죠. 승자가 없습니다. 패자만 있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사실은 많은 영역들을 좀 지배하고 있어요. 많은 영역이 아니라 필요한 영역. 저게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크림반도입니다. 여기 흑해. 러시아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얼어붙지 않는 항을 갖고 꿈꾸고 있었던 그 러시아가 지금은 어쨌든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확보했다는 것은 실제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전쟁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예를 들어 배를 타거나 항공기를 통해서 물자를 이동하는 것보다 제일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철도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적은 에너지로 막대한 물자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월하고 제가 보기에는 저 영역을 다시 탈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고통받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크라이나. 뭐 당연하겠죠. 거기보다 더 고통받는 나라가 있다면 이해가 유럽, 독일, 네? 독일, 독일이요. 또 러시아. 또 폴란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들에게도 고통을 줍니까? 네. 어떤 고통입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물가가 전쟁 났다고 올라가나요? 네. 전쟁이 안 올라가도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래서 수입하는 게 아, 많아요. 우리의 고통을 너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물가가 올라. 실제로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지수는 110이고요. 짐바브웨가 어떻게 414가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짐바브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지정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나 인접 국가가 아니잖아요. 왜? 식량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생산량이 절반이 넘어요. 그것이 황폐화가 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굶겠어요? 가난한 자가. 이렇게 나타나요.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시리아, 레바논, 수단. 의외로 아르헨티나가 1158, 6, 우리나라가 한 10.5, 일본이 9.1, 미국도 적지 않죠. 16조 보면 우리나라 어찌 보면 일본이 한 2배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중국도 한 13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미국이 현재 두 가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최근에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는 거죠. 요즘에 전쟁의 양상이 옛날과 달라서 옛날은 이웃 국가 내지는 어떤 그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영토를 취득하거나 노예를 취득하는 형태로 보았지만 지금은 사실 이념 전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보면 미국이 왜 도울까? 사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보다는 러시아가 확장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하마스 저 뒤에 밑에 보면은 이란이라는 즉 종교적인 측면도 물론 이게 엮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관계 때문에 저렇게 지금 대리전, 어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아직까지 미중의 무역 갈등,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패권 전쟁이에요. 누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어떻게 번졌는지 아세요? 왜 대만이죠? 요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중국이 대만을 외치면 어떻게 된다 이야기를 하죠. 이유가 왜 대만? 왜? 그게 뭔데요? 맞아요. 왜 대만일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절반 이상, 즉 쉽게 좀 거의 한 56% 플러스 삼성전자 15% 하게 되면 71% 정도, 70%가 대만과 한국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져서 공급돼요. 근데 왜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것은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의 공정 미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걸 못 쫓아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만들 수 있는 게 이 손바닥만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삼성이나 대만에 있는 그 반도체 회사에다 맡기면 요만하게 만들어요. 이만했던 게 요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든 무기적으로든 여러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이만큼의 큰 와이퍼를 써야 되는데 삼성이나 TSMC는 요만큼만 그 실리콘 와이퍼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작년까지 열심히 했던 바이러스 크기가 90나노거든요. 참고적으로 그 인간 머리카락 굵기가 10만 나노래요. 10만 나노. 요게 10만 나노인데 90나노면은 엄청 작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22년도 이제 3나노까지 와 있어요. 거의 DNA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1.4나노까지 간대요. 누가? 한국과 대만.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 패권을 쥘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지금 미국이 인텔이 2024년도에 2나노까지 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 열심히 헤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22년도 6월에 삼성전자에 3나노 양산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의 충격 전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볼까? 물론 대만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볼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사모님, 이 전쟁 할만 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저는 할만한 것 같아요. 미국 괜찮지 뭐. 네, 다른 거리 있어서. 요즘에 미국의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노력을 왜 할까요? 그냥 믿을 수 있는 우방 한국과 대만에서 충분히 싼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자국 내로 들어갈까요? 저 포지션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 경쟁에서 한바탕 붙을 찬스나 기회가 왔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 주변 사람들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전쟁이 안 나는 게 최고죠. 이런 이 지정학적으로 위험성의 상실을 우리 대한민국 특히 한반도는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나라가 맨날 위험하다, 어렵다, 힘들다 안 한 적이 있냐? 근데 저가 이 책을 읽지 않았어요. 참 웃깁니다. 이 책이 출간된 게 2016년도예요. 올해가 얼마 됐죠?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 없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책 때문에 하면 3년은 한국은 없대요. 2019년도에 한국은 없어졌어야 돼. 저 책대로라면 아니잖아. 왜? 책은 책일 뿐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불확실성의 추이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늘상 고통받고 왜 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더 불투명해지고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해결된 것이 뭐냐면 영남과 호남의 그 지수가 확연히 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좀 높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갈등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 얘기예요. 자, 또 하나의 퀴즈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을 떠나서. 이 설문은 제가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고맙게도 누가 해주더라.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제가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원문을 갖고 와야 출처가 명확할 것 같아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족 뭐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 나오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돈이에요. 가족보다도 우선시되는 게 돈입니다. 건강보다 우선시되는 게 돈이에요. 이걸 보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우려를 나타내요. 웬만한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웬만한 나라들은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먹고 살만한 한국이 왜 돈 얘기만 하지? 근데 제가 봐서는 대만도 또 거기서 보게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 미래학자도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희한한 패턴이다. 이것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갈등 자체를 치유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그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시민사회, 시민 참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다 돈에 관계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만 지수가 삶의 질이 높고 실제로 환경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에 관련돼서 저 바닥에 확연하게 나타나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단일 민족입니까? 이제는 점점 아닌 걸로. 옛날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했죠. 배달 민족이. 저희는 열심히 배달을 하는 민족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 요즘은 진짜 배달 너무 빨라. 자,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로 저기 뭐 퀵 서비스의 최고의 스피드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 인정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좁아.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살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인데 서울에서 구로동이
다문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뭐 구로초, 동구로초, 구로남초, 영일초, 경기도에서는 안산, 저게 어떤 모습의 패턴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요즘 제가 맡고 있는 요금관리국에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분들이 3개월 있다 튀어요. 전교금도 안 내고 튀어. 물론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다문화 쪽에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조만간 온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다는 걸 인식을 하고 계세요. 저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줬어요. 이것을 표현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상부상조라는 옛날로 얘기한 상부상조 더불어 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다가 개인주의는 서양의 어떤 문화적인 그 삶의 가치로서의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이미 초개인주의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초개인주의가 뭐냐면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요. 뚜렷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취향으로 표현합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면 같은 연령대처럼 보여지지만 입는 옷, 가지고 다니는 가방, 뭐 놀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외국인들이 우리 중고등학생을 보면은 예전에 한 5, 6년 전, 한 10년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패턴이 뭐냐면 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니? 우리나라 교복 자유로 아니에요? 근데 왜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검정색에 노스페이스, 검정색에 나이키, 검정색에 뭐 디스커버리인가 뭐 그거. 지금은 바뀌었어요. 온전히 나에게 집중되는 가치관으로 전환되었다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간에서 이야기를 나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또는 이렇게 저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조금 대화하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 뚜렷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인들도 감소 추세지만 미국도 사실은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게 오래됐습니다. 21년도만 해도, 그러니까 2007년도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78%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63% 정도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문제라기보다는 미국만의 성향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처럼 나타내어집니다. 오늘 가서 구글이나 어디에 가서 휴지라고 한번 검색을 하게 되면요. 한 15분이나 20분 있다가 다시 검색을 하게 되면 밑에 광고에 휴지가 쫙 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내가 봤을 때 내가 휴지를 사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검색하는 것이 나를 규정하게 되어져 가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반복적인 검색 패턴으로 보이게 되면요 1순위로 올라와요. 이 양반은 휴지를 엄청나게 쓰는구나 해가지고 데이터가 돌아오고 제가 이 챕터 하나 때문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인공지능이 뭘까? 뭐 대단한 여러 가지의 요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기저에 깔려져 있는 베이스가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막대한 데이터. 그것이 텍스트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정형화되지 않은 어떤 패턴이든 간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론도 아니고요. 그런 결론들을 내는 겁니다.
이게 질문을 잘못하면 거짓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맞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문서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GPT가 나온 지 2년 조금 3년 2년 되나? 지금 4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물론 무료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좀 제대로 된 답변을 얻으려면 유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혼자 일할 수 있는 시대로 자꾸만 넓어져 갑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안을 만들거나 무슨 자료를 찾거나 정리할 때 여러 사람에게 업무 분담을 해서 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문제 좀 있으면 없어져요. 내가 고용하지 않아도 저렴한 금액으로 내 비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PPT를 챗 GPT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인공지능이 못생기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실제로 가능해요, 지금. 내가 보고 정리해서 시간 엄청 빨라요. 실제로 제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동아시아 근대사에 관련되어 있는 외국 도서를 하나를 좀 번역 좀 해달라고 했더니 15분 만에 갑니다. 15분 만에.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혼자 일할 수 있는 시대. 자꾸만 돈 떨어져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아까 전에 첫 주에 그 챕터에서 보시면 첫 번째 뭐 단순계, 혼잡계, 복잡계를 이야기했는데 물리학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뉴턴의 뭐 만일력 이것이 고전력학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게 샌더슨 이론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게 양자 이론, 양자역학인데 이것보다 좀 더 진보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양자장 이론이에요.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공부 제가 조금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리 쪽에서 고전역학에서 지금까지 양자역학 이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하면 딱 이거예요. 해상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상도라고 해서 해상도는 딱 이겁니다. 일정한 시간을 몇 번을 자를 거냐,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거리를 몇 번을 잘라서 측정할 거냐가 해상도예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나와? 이렇게 뿌옇지? 해상도가 낮은 거예요. 해상도가 높으면 그만큼 데이터가 많고 비싸고 세밀하고 나갑니다. 이 관점이 뭐냐면 해상도의 관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이야기하면 유니트 즉 단위가 200km 단위로 자르면 영국의 해안선 도로가 2,4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50km로 자르면 3,400km로 늘어납니다. 저걸 만약에 5km로 만약에 자른다면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죠. 근데 돈은 많이 들 거예요. 즉, 저 끝에서 보시는 스케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래요. 스케일을 계속 줄여나가면 길이는 늘어나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고자 하는 범위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실제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인간이 느끼는 그 선명도로 따지면 아날로그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디지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싼 것이 그 인간이 느끼는 선명도에 가까울까요? 비싼 게 선명도가 가까울까요?
뭐 답 나오죠. 그만큼 열심히 짜게 돼 돈이 많이 들어. 하지만 해양생은 늘어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복잡해요.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 갈등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삶이 계속 퍽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느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든 인지를 하든 못하든. 이 두 번째 차트가 이렇습니다. 이 복잡하고 갈등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번 수양회 때의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을 보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런 갈등이나 고통과 염려 속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 들어요.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70여 곡, 100몇 곡에 관련되어 있는 곡들을 보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이미 알고 계세요. 저는 이거 다만 그걸 정리를 할 뿐입니다. 인생을 답을 찾는 것인가요? 방향성인가요? 이거 제가 하는 세미나는 답이 없습니다. 늘상 강조하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뿐이죠. 인생은 답을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생은 방향을 갖고 가는 건가요? 왜 대답을 못하실까? 둘 다인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이것의 선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 고통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최근에 불상사가 하나 일어났죠. 우리나라 역사상적으로 승용차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이례가 없어요. 버스는 있었지만 승용차가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일어난 예가 없었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택시도 아니죠. 자가용이 말은 운전하셨던 말은 급발진이라고 하는데 9명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퇴근할 때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횡단보도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횡단보도에서 저쪽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내 쪽으로 온다라고 봤을까요? 대부분 10중 8중에서 핸드폰 보고 있었을 거예요.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건 불쌍하지만 우리가 예측하고 자꾸 그 불확실성을 뭔가 보여주는 것으로 보려고 노력할 때 보면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논쟁과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앞에 주어진 논쟁이고 내 앞에 놓여진 두려움인데 이것을 내가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는다고 그 두려움이나 논쟁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고통스럽죠. 당연히 고통스럽죠.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최장로가 수술받아서 아픈 상처보다 내가 가시에 찔린 이 고통이 더 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한 고통이 제일 큽니다. 내가 당한 고통은 남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이해하지도 못할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움에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이웃도 아니고 납니다. 당당하게 넘어가야 할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공산주의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선거 때문에 색깔론이 엄청나게 나왔지만 지금 서양에서는 사실 공산주의는 이미 폐기된 정책 이론입니다. 폐기됐어요. 언제? 소련이 망하면서. 근데 왜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불완전하지만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결론 내린 게 아니고요. 서양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갈등과 균열을
자연스러운 곳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배움을 갖고 또 배움을 찾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민주주의가 만능입니까? 아니죠. 그 속에서 많은 갈등과 흉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죠. 근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국회에서 싸우고 앉아있어요. 뭐 거기만 싸우나요? 밖에 나가서 탁치고 다니도 막 난리가 날 정도예요. 이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제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1800년도 이후서부터 인류가 체험하고 공감하고 느껴왔던 게 뭐냐면 지속 성장이에요. 성장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래서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1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리백 아시죠? 최근에 몇 년 전에 두 분이 염장을 들렀어요. 아리백? 그거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아리백 모르세요? 네? 아리백 아는 것이 100가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뉴얼 에너지, 즉 재생에너지를 100%를 써서 물건을 생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쓰면 이게 사실 아리백이 어떤 관점이냐면 준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생에너지를 안 쓰고 유럽에다 물건을 판다? 그만큼 들어가는 에너지 값을 유럽에다 돈을 줘야만 수출할 수가 있어요.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우리나라 리뉴얼 즉 재생에너지가 10% 조금 넘어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30%를 봐? 원자력은 미안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안 봅니다. 왜? 결정적인 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물론 체력을 빌리지만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17곳까지 생겼어요. 그리 멋있죠? 근데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저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기는 하지만 인류가 공동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개인이 아니라 인류가 모든 형태의 빈곤이 종결이 되고 건강 보장이 되고 인구의 복지정책, 평생 학습 기회, 그 다음에 성평등 달성, 적정 가격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제공. 저 17번째가 뭐냐면 이 목표들의 이해수단 강화와 기업의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겠다.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국가 간이 계속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기다 대고 안 한다고 하게 될까요? 그거는 완벽하게 따로 산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는 하고 있을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혼자라서 맨날 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재미난 걸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코로나 때 아무도 모이지 말라고 할 때 어떤 지자체는 저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옆에 있는 마을 공동체 보면은 재미난 거 아니에요? 좀 뭔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서신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여기 담아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을 생업도 있고요, 마을 기업도 있고, 마을 미디어, 마을 축제, 마을 카페, 공동유사.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서신교회는
5대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시기 생활을 벌써 3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제가 저 책의 페이지 수가 여기 나와 있나 봅니다. 한 600페이지 되는데 저 책을 3,650원에 샀어요. 32,000원짜리. 왜 그랬을까요? 읽어보니까 안 팔리게 생겼어. 이 책의 저자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긴 한데 이 책의 출처를 가만히 보니까 와, 무지막지한 곳에서 컨트롤 C, V는 알겠지만 많이 따왔더라. 좋은 말만 많이 써봤어. 그러니까 책이 안 팔리죠.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에 좀 제가 관심 있던 단어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기술을 얘기하지만 다시금 인간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관계성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이 사회를 지탱할 수가 없고 이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 논점이더라고요. 그것을 기업에 적용한다면 이야기하는 것이 존중이에요. 이 존중의 영역을 나와 남의 관계를 떠나서 상당히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3,200원 정도 되는 값어치 이상을 건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존중도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의미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있고 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존중이 겸손이랍니다. 물론 맞는 얘기겠죠.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 작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봤어요. 이번 세미나 준비하면서 그림.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시는 분이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저 작품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작품명이 있잖아요. 작품명. 작품명이 뭘까요? 작품명. 우리가 너무 첨단으로만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문화생활에도 좀 관심을 갖고 이 전시회나 뭐 이런 것도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못 갔지만 이 제목이 뭐냐면 걷는 자입니다. 걷는 자.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세미나를 관계없는 그림을 넣어놨겠어요? 그죠? 방문론이 뭘까 했더니 저 걷는 자, 걷는다는 얘기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걷는다라는 태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무리를 걷는데 방향성은 주님을 향해. 태도는 태도 얘기하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죠. 변화입니다. 늘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 참 역주행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건 아닐까. 혹시나 우리는 또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뒤로 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사실. 성경은 저 뒷전에 나있고 우리들 고통과 염려만 그냥 내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옛사람, 실제로 이 옛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해서 집을 사고 아이를 하고 자동차를 갖고 몇 평에서 교통을 하다가 어쩌저쩌 이런 일상화된 루틴 같은 경우, 그것이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남들이 살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100평짜리 뭐 연예인이 이번에 자기 원돈으로 현금으로 뭐 300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어제 장로님께서 평균 얘기해서 이 슬라이드를 삭제하려다 말았습니다. 평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균도 평균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저쪽 두 영역 A 평균과 B 평균에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은지집사님 A 중 A와 B 평균에 안 보이죠? 장모님은 어느 평균에 사시고 싶습니까? B가 좋은 그죠? B가 왜 좋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소득의 가치가 A보다 높아요. 이 평균을 이상하게 왜곡시킨 게 누구냐면, 누구라고 꼭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직원 하나 2천만 원 받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평균이 왜곡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평균이 455만 원이지만 여기는 300 어쩌저쩌저 해서 평균이 350대. 물론 차이는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중간값으로 보면 여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볼 때는 그냥 n분의 1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평균값이 어떤지의 패턴을 봐야 돼요. 이벤트가 많은지, 이벤트가 뭐 하는지, 이게 어떻게 학문이 발전하냐면 이것이 통계로 발전합니다. 분산이 어떻고 분포가 어떻고 표준 편차가 어떻고 막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물론 평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에 혹시나 왜곡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기초센터를 떠나오기 전에 7명이 평가하면 최상과 최하를 빼고 평가를 해, 평균을 내버렸어요. 7개 가지고. 왜? 편차가 너무 크니까. 요즘에 이 영화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가 제작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방영을 못하고 있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왜 그럴까요? 의사파업 때문에. 파업은 아니지. 의사 분쟁 때문에 못하고 있대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로서 이 일이 힘은 드는데 금세 익숙해져. 근데 익숙해지기 따르지 우리 일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왜? 어떤 자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생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인도 그러지 않을까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한 게 뭐겠어요? 익숙한 게 뭐예요? 윤철아. 윤철한테 이 질문 드리면 답이 나올까? 윤철이는 아니야. 소율아. 월요일날 아침에 익숙한 게 뭐야? 네? 알람 소리. 근데 그걸 왜 맨날 켜놓고 살아? 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도 또 분명히 알람 한번 꺼보세요. 늦잠잖아. 그냥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익숙함을 떠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주님이 부르시니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저 결단을 내린다는 게 대단한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방향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떠나는 불안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송 집사님한테 지금 살고 있는 의정부집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남편에게다 드리고 싱글동 와서 사세요라고 하면 못 살 거예요. 아마도 저한테 그런 얘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최장로님 미쳤어요? 할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떠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그 기초가 됐던 거예요. 여호와의 부르심. 베드로가 인간적인 물리학으로 보이는 물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 세계에는 그 물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곳에서 걸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전분하고 비슷한 강한 힘을 주며 딱딱하게 굽는. 그런데 어쨌든 그 배에서 풍랑 가운데 그 배에서 주님께서 저곳에 물 쪽에 있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떠나자마자 물에 빠졌나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빠졌지만 그 과정을 보면 무리를 걸었던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배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향해 갈 때 비록 내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빠질 것 같지만 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아닌가요? 베드로 한 번만의 이야기일까요? 근데 왜 저게 성경에 기록되어졌을까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록에 남겨놨을까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은혜 속에 또 한 부분은 뭐냐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가능한 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실은 이번에 우리를 걷는 자의 그 특성이 지난번 하늘소방 특성 가운데 너무 많은 의미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일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무리를 걷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까? 그래서 진짜 물을 걷는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찬송의 또 하나의 그 은혜가 뭐냐? 주님이 여기 계세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이 그 현장에 계셨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나왔을 때는 별별 생각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뭘 할까? 아마 주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대로 모든 본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첫 발짝을 내딛지 않았을까? 우리가 겸손함은 손해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현명함, 공손함, 정중함, 신중함, 소박함, 왠지 겸손함이 인격 또는 그 사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인품으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품고 있고 모두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가치라고 합니다. 겸손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모두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복잡함과 갈등 속에서 저는 떠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복잡함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살지만 떠나려고 하는 방향성과 태도가 중요한 시기 같아요. 정말 이게 익숙하다. 배라고 하는 그 안전함, 또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안전함.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내년 9월이면 퇴직이에요. 근데 오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되면은 이제 저기 어디야 풍부한 유치원에 가서 운전을 좀 해드려야 되나? 모르잖아요. 줄여놨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그러한 필드적인 닥침 속에서 제가 보았던 게 뭐였었냐면, 좋다. 환경은 이래.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가 안 됐거나 어떤 미래가 불투명한 것을 알겠어. 그럼 여기서 내가 해야 할 방향과 태도는 뭐지? 라고 고민해 본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베드로가 봤을 때
그 충만 거친 파도 속에 있다면 한번 믿음으로 내딛어보자. 누구를 보내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방향대로. 집이 안전할 것 같지도 않고요. 직장이 안전할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도 결코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것에서 나와서 정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카피한 거 아닙니다.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는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독처하는 것이 독처하는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속성,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주의로 이제 넘어가. 초개인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온전하게 살 수 없구나라는 걸 알고 뭔가를 계속 지금 관계를 지으려고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안전을 반응적이고 의존적으로 누가 막 시켜서 안전해. 당신 저기 바깥에 나갈 때 신발 신어야 되고 저쪽 일할 때는 장갑 껴야 되고 어디 갈 때는 헬멧 써야 되고 뭐 할 때는 뭐를 찾고 뭐 우리 저기 어디야 안나 집사도 그 회사에서 안전 저 위험성 평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 하는 줄 아세요? A4 용지에 손을 얼마나 베일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막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야기하는? 그런데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누가 시키는 것보다 낫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안전해지십니다. 나만이 아니고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그거는 서로 안전할 수 있도록 당신 신발 안 신었어. 당신 여기 뭐가 있어 막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뭐의 세계예요. 안전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태도와 방향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확신과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래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신,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확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 근데 왜 두려워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 물론 24시간 다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어떤 교조적인 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있지만,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조금 겁대가리가 물론 지금 고소공포증이 좀 있고, 제가 저도 몰랐는데 높은데 올라가면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살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년회 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밤에 기도한 금요일 수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밤에 야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든든했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데 겁이 좀 상실되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찬송이나 저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들으면 늘상 힘이 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또 교회에 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껴요. 왜요? 유나가 자기를 괴롭혀달라고 저한테 눈짓을 보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는 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관계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주는 하나의 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우리 꿈꾸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민지 고개 부탁드리고 우리 꿈꾸는 아이들에서 이야기하는 단어 다시 크게 얘기해. 다시 미안해. 영어 정도가 별로 안 좋아서 어게인이야. 그래 실수했어. 오케이 지금 주저앉았어.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돌아가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품이 있고요. 돌아갈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와 이야기한 것 같지만 혼자보다 함께 가는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이야기로 저는 이제 써가야 되지 않을까. 이 혼자라는 산은 실질적으로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게 되고 뭔가를 획득해야 되고 계층이 상승돼야 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고 과감 없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혼자 이 산을 정복하는 것이지만 함께라는 산은 내 자아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무엇인가 남에게 주는 것이고 이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꾸려내고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려서 영원한 어떤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복하는 혼자 살지만 혼자인 것 같지만 함께 있으면 내 자신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단계도 보면 여러분들 신체적인 열심히 뭔가를 해서 막 일어나는 거. 근데 5가지가 있대요. 집단적인 열광, 2002년도 그 월드컵 경기 같은 경우가 거의 이런 수준일 것 같고요. 감정적인 기쁨도 있고 정신적인 거, 초월적인 게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행복은 서서히 없어지지만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경이로움과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좀 이 단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나 행복해 라는 측면보다는 나 기뻐. 혜민이를 만나서 기뻐. 저 커피를 나한테 한 모금 주면 더 기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요. 퀴즈. 농담이에요. 제가 커피 달랬다고 진짜 커피 주시려고 그런 거고. 뭐 있어요. 예. 자, 윤철이와 유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분? 엄마 아빠. 엄마 아빠도 괜찮아. 네. 회장님이 괴롭히지 않게 땡. 아마 그 쓰고 싶었을 것 같긴 해요. 윤철이가 이야기해 볼래? 윤철이의 기도 제목. 응? 뭐야? 저기 볼륨 좀 줄여주세요. 자, 윤철이의 기도 제목. 아니면 이번에 저 기도 제목 나온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얼른 빨리.
제일 빠르고 유철이가 얘기 중에 제일 빠르고 시간가. 나 이거 저기 딱 끝날 시간 다 됐어. 빨리. 뭐라고? 엄마가 다시 큰 소리를 얘기해주세요. 언제나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유철이가 몇 살이에요? 10살. 10살이 언제나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요. 이게 상상이 가요? 저 조그만 게 뭐 어려운 게 있고 또 감사하는 어린이. 저 사실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놀랬어요. 감동받았어요. 진짜. 와, 우리가 얘기하는 아무것도 모를 것처럼 보여지는 아이가 언제나 감사하는 어린이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전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의 표상이 있습니다. 신뢰의 역사가 쌓여있고 서로 소속감을 공유하고 있고 또 서로 아끼는 규범과 또 서로 돕는 관습이 마련되어 있으며 심장과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여러분들이 저거랑 비슷한 공동체가 어디 있나라고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거 제가 쓴 거 아니고요. 공동체 연구하는 학자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어쨌든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신교회를 왜 건강한 공동체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대단히 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글을 보고 서신교회라는 서신교회의 모습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대폭 있으면서 그 근거로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역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에요. 10가지 약속. 그 약속이 저기에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학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10가지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의논하고 논의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서신교회가 서신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또 뭐냐면 자기보다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실은 혼자보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집에 있으면 편한데 여기 오면 뭔가는 쳐야 되고 뭔가는 남들과 부딪혀야 되고 뭔가는 내가 익숙해져 있던 것에 비해서 불편하고 잠자리도 뭐 어쩌고 시끄럽고 세상에 이 한 공간에서도 춥다고 하는 사람 덥다고 하는 사람 어쩌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갖다가 뭐 온도를 24도하고 21도를 나눠서 반반으로 쪼개야 되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뭐 30년, 단기가 아니라 사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30년을 내다보는 눈을 갖고 있는 공동체고요. 또 무조건적인 환대, 즉 탕자가 돌아왔을 때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 공동체 자체가 전문가예요. 개인이 전문가가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전문가예요. 거의 끝나갑니다. 변화의 시작은 세워가야 할 소명에 따라서 헌신하며 세워야 할 시기. 우리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써나의 이은원 집사가 고생을 많이 했죠. 30년의 책자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였었냐면 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속에서 신실한 성도들의 끊임없는 헌신을 보게 돼요. 그 30년이라는 책자 하나가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아마 저거로 갑오로 내주라고 하면 그걸 내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볼 수 있지 않겠니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이야기,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뛰어넘는 모습이 여러분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이거 할 때 되게 걱정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관리자적인 측면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걱정 엄청 있어요. 될까? 이게? 와. 그런데 유지되더라고요. 이 나우 예배가 우리의 이야기로 쓰여져 가고 있다는 거 너무 놀라웠어요. 아마도 다른 교회에서 보면은 너희들 이단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역할론이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론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역할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역할이 있어요. 서연이 열심히 웃어줘야 될 역할이 있고 저랑 이제 미드멘트를 쳐줘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지금 다들 안 오셨지만 주방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 있다. 그것이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지 마시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쓰여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더 풍성하게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고통과 힘겨움을 숨기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정말 미련스러울 정도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으면 잠시 기다리셨다가 내가 도저히 안 하겠다라고 세상적으로 트는 순간에 대치자를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역시 저도 이 시작과 끝을 거의 마치는 그래서 처음에는 90장의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이러다가 목사님한테 또 혼나요. 그래서 70장으로 줄였어요. 되도록이면 그림을 좀 안 찍어. 무슨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익숙함과 고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그 배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과감하게 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확신이고요. 그 나옴을 통해서 꾸준하게 그 길을 묵묵하게 진짜 미련스럽도록 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의심치 않고 정말 그 확신과 더불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갔었으면 예수님같이 부르시는 그때 그 곳까지 무리를 걸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확신과 헌신이 무너지게 되면 빠져요. 그 얘기는 현실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더라도 그 나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힘들어 우리 공동체로 가지고 와서 저 이렇게 힘들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같이 짐을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나의 이야기로만 국한되었던 것이 어느 그것을 가지고 오는 순간에는 우리의 이야기로 더 확장됩니다. 서신이 지금과 같이 서신답게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그러한 헌신과 확신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런 개선하고 대한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사정들, 환경들, 고난들, 고통들, 또 안락함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로 더욱더 기록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또 공동체로 체험이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질 때 지는 그 순간순간이 온전해져가는 제가 미실 권사님이시죠. 이제는 작년까지는 집사님이셨어요. 어쨌든 오늘 이제 어제 알았지만 이 양반이 왜 수양회 때 배울까? 딴 때는 안 오고 수양회 때만 오는 이유가 뭘까? 뭐예요? 밥이 맛있어. 밥 먹으러 여기 와? 아마도 어제 신동장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마 그 대답은 못했지만 서신교회 수양회에서 경험했던 그 행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행복을 또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 오지.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면 이유가 없어요. 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 왜 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잘 가고 있다. 고통과 염려와 힘듦과 이런 거 다 있지만 이것이 나만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서신에게 오래 주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아마 함께 노래하고 함께 고백되어지고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로가 올 연말에 아마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고백되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계시고요. 또 거기 계시고요. 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지는 자가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자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통과 실수와 번민과 여러 상황에 저희가 흔들릴 때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금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무리를 걷는 자로 한 걸음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또 무리를 걷는 자처럼 믿음의 군사로서 그 주님의 흔적들과 또 주님의 역사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